오늘 사회를 보게 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산문상을 마치고 이제 생신기념 심포지움을 하게 됐는데 그 사회를 보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또 다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 개입 문제라거나 NLL 녹취록 공개라거나 등등해서 국정원이 도대체 음지에서 뭘 했는지 생생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이 사태가 단지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그다음 집권당, 검찰, 경찰 등등의 지배 동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번 기회에 생생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좌익 효수라는 아이디를 쓴 국정원 직원의 글들을 보았습니다만 끔찍했습니다. 그들이 실제 마이크를 잡고 할 때가 아니라 실제 마음속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사고를 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거의 이런 지배동맹들이 실제는 종북 논리, 신메카시즘, 지역감정 이런 것으로 똘똘 뭉친 그런 요즘 말로 하기에는 거의 일배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라는 걸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헌정문란 중대범죄를 앞두고 이걸 은폐하고 왜곡하고 이런 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제목이 이제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재민주화를 위한 모색 이런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하게 되었는데 학계에서는 지금 1987년 우리 헌법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포위된 민주화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포위된 민주화.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포위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민주주의의 성곽이 누구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겠죠. 좀 정치학적 용어로, 사회학적 용어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수구 동맹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로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곽이 조금만 흔들리면 순식간에 이 성곽으로 들어와서 이 민주주의라는 성체를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그 포위된 민주화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 전 영역이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 일정 영역만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전혀 다른 논리로 그런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번 심포지움 제목이 재민주화란 말은 그런 민주화의 성체를 곳곳에 많이 마련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이고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발표자 소개드리기 전에 오늘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생신 기념이시기 때문에 이런 민주화의 후퇴 상황을 보면서 그 서민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그리고 야생마 같았던 노무현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발표자 세 분 소개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래 예정 시간보다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15분 내로 최대 20분 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정혜구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 발표자는 박창기 주식회사 에카스 대표님이십니다. 네, 바로 정 교수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정혜구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와 안보 정치라는 그런 주제로 제 발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은 내용들입니다. NLL 발언 왜곡 사태,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그 과정을 쭉 정리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선 처음에 조금 전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분단 상황의 이제 정치 지형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썼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가 상당히 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이제 분단 상황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떤 정치적 경쟁이
공정하지 못한 구조적인 어떤 정치적 지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하려면 일단 그 운동장이 평평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보수 세력은 운동장에서 높은 쪽에서 공을 차고, 그 다음에 민주 진보 세력은 낮은 쪽에서 이제 공을 차는 그런 어떤 그 정치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차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쪽에서는 위에서 차면 뭐 그냥 많이 나가겠지만 아래에서 차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한국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울어지는 운동장 속에 그 한국 정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안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정치라는 것은 바로 이제 분단 상황에서 북한 문제, 반공 문제, 이런 문제를 국내 정치에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운동장에 수평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불균형한 상태 속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물론 민주화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교류가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은 다시 교류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면서 다시 또 한 번의 안보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좀 나눠서 저는 봤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NLL 발언 왜곡 사태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좀 봤습니다. 제가 그 기존의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은, 기존의 신문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구나, 이걸 보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전체적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도 아마 일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게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번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런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NLL 발언 왜곡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8일 날 정문원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비밀 회담이 있었다, 그런 녹취록이 있었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하게 돼요. 사실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박근혜 캠프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공세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 포기 발언을 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속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는 대북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비밀 대화라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공개를 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펼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 역시 NLL은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세가 10월 내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 문제를 선거 경쟁에 이제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반공주의를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과정을 보면 그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조직의 어떤 변화, 전략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박근혜 후보가 8월 달에 이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중도 확장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정수장학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0월 초에 조직과 전략을 바꿉니다. 조직을 바꾸면서 이제 김무성 본부장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이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보수 결집 전략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보수 결집 전략으로서 이제 채택된 게 제가 볼 때는 바로 NLL 발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문제, 특히 이제 NLL 발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내내 NLL 발언이 계속 이제 대선의 공격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된 것이 바로 이제 박근혜 캠프의 어떤 조직과 전략 변화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좀 잠잠해집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NLL 문제가 이제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좀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고 이제 원세훈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 비밀회담은 없었다, 정상회담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걸 확인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11월 달 들어가서 잠잠해지는데, 그게 다시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이제 그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표 1로 정리한 부분인데, 바로 이제 국정원 여직원 이제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NLL 카드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NLL 대화록을 이제 공개를 하라.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10일 날, 12월 10일 날 권영세 씨 이제 발언에 보면 우리가 NLL 대화록을 볼 수가 있다. 내용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카드를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0일 날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봤을 때 12일 날, 11일 날 국정원 여직원 이제 댓글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쓰기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정부에서 NLL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데, 그 원세훈 원장한테 이제 공개를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개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공개를 이제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김무성 이제 본부장이 부산 뉴스에서 직접 자기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거기서 이제 똑같이 그것을 유세해서 이제 그 발언을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조차도 이 공개하기를 이제 꺼려했던 것을 이미 다 봤던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이제 부산 유세 때 김무성이 이제 대신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막판에 국정원 여직원 문제를 이제 덮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국정원 여직원 댓글 문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은폐 축소시키는 그런 모임이 있었죠. 그것은 여러분이 뭐 신문 보면서 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김용판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특히 15일 날 아마 그때 점심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6일 날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예견이 되다가 밤 11시에 경찰에서 이제 댓글단을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은폐 축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됐는가 하면 NLL 문제는 10월 내내 그 새누리 캠프의 그 박근혜 캠프의 어떤 그 조직과 전략이 바뀌면서 10월 내내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걸 덮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NLL 문제가 다시 동원이 됐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에는 그 발언록을 넘겨줬는데 직접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무성 본부장이 직접 그것을 이제 유세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간에 박근혜 후보도 그것을 적절히 이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NLL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선 이후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처음에는 뭐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에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13일 날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표 2를 보시면 그 날짜를 보면서 이제 보시면 그 짐작이 될 겁니다. 6월 14일 날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원세훈, 김용판을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아마 불구속된 것은 아마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뭐 그렇게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새누리당 쪽에서 NLL 문제를 다시 꺼냅니다. 6월 19일 날 보면 NLL 대화록을 이제 공개를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정원이 국회 정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발췌문을 갖다 줍니다. 발췌문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전문을 2급 비밀을 보통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공개를 해버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국정원 댓글 그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NLL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 댓글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죠. 근데 NLL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안보 문제죠. 그리고 한국에서 안보 문제를 꺼집어내는 순간에 이것은 보수 세력한테 유리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이 민주주의 문제, 국정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면 NLL을 가지고 그걸 이제 덮어 누르려고 했던 그런 기도가 쭉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NLL 문제가 이제 결국 계속해서 이제 번지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문을 보자 했는데 원문이 어디 갔나 찾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특히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문을 공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역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NL 포기가 아니다라는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국정조사,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의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이제 그 미루는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그걸 이제 미루는 작전을 이제 저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전이 바로 이제 김현, 그 다음에 진선미 의원을 이제 사퇴하라 그런 요구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을 좀 끌고요. 그 다음에 귀태 발언 때문에 이제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삼았던 게 국정원 이제 기관복을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걸 시간을 끕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흥미롭게도 여름 휴가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끌어요. 그런 식으로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정인택 문제에서 바로 이제 김무성, 그 다음에 이제 권영세 이 두 사람을 정인채 때 못하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이제 끌으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뭐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바로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L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용을 했고,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바로 안보 문제로 덮으려 했던 그런 굉장히 그 체계적인 어떤 시도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비춰봤을 때 이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서부터 촛불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가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밖에서 이제 촛불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국선언이 6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8월 2일의 시점에서 제가 한번 그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약 2만 명 정도가 이제 시국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또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천주교 평신도 쪽에서 1만 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한 4만 명 이상이 시국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뭐 제가 이제 표를 쭉 계산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쓰는 날짜가 9월 초였기 때문에 9월 7일날 11차는 정리를 못했습니다만은 11차에서는 약 2만 명 정도가 이제 모였습니다. 굉장히 촛불시위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속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대선 과정과 그 다음에 대선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대선 과정에 개입을 했고, 그 일부는 이제 국정여직원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은폐 축소되었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왜곡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 발언, 그 발언을 왜곡시켜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근혜 후보는 NL 사수 발언이나 NL 대화로 공개 요구,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 문제 등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떻습니까? 자신은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죠? 관계가 없습니까? 일지를 보면 다 그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만 이제 모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 두 가지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정조사 문제를 NL 문제로 덮자라는 그런 전략을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정조사를 이제 지연시키는 겁니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무력화를 이제 시켰죠. 그게 지금까지 이제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안보 정치의 하나의 양태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 수도 없이 안보 정치의 어떤 그런 문제점 우리 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지금에 와서도 그런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안보 정치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안보 문제는 하나의 정당들이 함부로 정쟁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 어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써서도 안 되고 말에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 차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은 대선 때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보 문제를 그렇게 이제 섣불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 정치를 이렇게 쓸 때 그 특징이 뭐냐? 한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이제 간다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NLL 발언을 이제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강경파 목소리만 있습니다. 타협하자, 국회를 살리자 하는 온건파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이 정치 전면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음주에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에서 일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국정원이죠. 아마 신문에서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기관이 국정원일 겁니다. 국정원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은 상당히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치에 나서고 새누리당이 강경파만 득세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굉장히 수직적인 리더십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그것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의회 정치가 약화됩니다. 지금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아까 김광길 대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의회 정치가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의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스스로가 국정조사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켜가지고 의회 정치를 망치는 이런 정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면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후퇴가 됩니다.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10년부터 적어도 지난 대선까지 우리 사회의 담론을 주도했던 것은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였습니다. 복지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안보 정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떤 사회 경제적 민주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왔던 절차적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조차도 뒤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치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퇴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긴 내용인데 짧게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김 교수님 하시죠. 네. 예, 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의 김인혜입니다. 이렇게 큰 심포지움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발표문에 따라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혜우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 중에서 선거제도가 공격당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정권의 재생산, 선거 개입, 국내 정치 개입, 공안 통치 등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정보기관의 역사와 현재의 조직 구조, 막강한 권한과 비밀주의, 그리고 관료의 속성, 그리고 한국 정치의 안보 위성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 진실이 또 밝혀지고 있지 않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권력의 비호 아래 그리고 정치 권력과 함께 진실 규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태는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NLL 논쟁으로 발전하여 안보가 중요하다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고 심지어 민주적인 통제도 필요 없다는 것을 국정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NLL 논쟁의 본질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NLL 논쟁의 배후에 있는 몸통을 밝히는 것인데 그것은 안보 통치를 매개로 한 정치 권력과 정보 관료의 카르텔, 복합체가 만들어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 본 발표에서는 국정원 계획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참여정부의 국정원 계획 성과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정원 개혁에 관한 원칙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과정과 NLL 논쟁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선거 개입 과정 및 수사 과정은 정혜호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고 37페이지로 넘어가서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로부터 벗어났는가 하는 점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범위의 동일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범위 측면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은 중앙정보부가 5.16 군사 쿠데타로 창설된 것으로서 박정희 군사 정권의 유지를 위해 출범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는 첫째, 5.16 군사 쿠데타 당시 김종필이 최우선적으로 국가정보부 설립 구상을 제시하고 곧바로 창설 작업에 착수하여 5월 25일 날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최고회의령 2호로 중앙정보부 부장으로 임명됐다는 사실. 그리고 5월 28일 약 12일 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무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중앙정보부 설치안이 상정, 의결되었고 그리고 5월 말일 날, 5월 31일 날 국가정보부법이 상정, 의결되었다는 점 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중앙정보부는 결국 이 박정희 정권, 그 권위주의 정권의 군사독재 정권의 정권 보호, 정권 유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법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앙정보부법의 직무 범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능을 중앙정보부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것이 이후 민정이양 이후에 중앙정보부법의 직무 범위로 구체화가 됩니다. 39페이지에 박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민정이양 이후에 중앙정보부법의 직무 범위입니다. 이 직무 범위는 현재 국가정보법의 직무 범위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약간의 용어가 좀 수정이 됐었는데 그것은 명칭 자체가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부부, 그다음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된 점, 그리고 테러라든가 국제범죄조직정보 등이 추가됐으나 사실상 중앙정보부의 직무 범위와 동일한 것이죠. 이러한 직무 범위의 동일성은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중앙정보부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도적으로. 둘째로는 국정원의 권한과 활동에 대한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국정원이 언제라도 다시 중앙정보부로 과거 회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과거사 발전이 조사 결과와 국정원과 중앙정보부의 동일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 발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에서 국가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위의 국가로 군림했다. 이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정원 자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문제는 국정원 과거사 발전의 활동 결과 중앙정보부와 국정원의 원래 속성, 경향이 제도적으로 또는 또 나아가서 비가역적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와의 단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원의 중앙정보부와 국정원과 중앙정보부의 동일성 부분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부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면 국정원의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으나 여기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즉 국정원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증가를 한다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 42페이지 나와 있는 표 1을 보시면 표 1은 안보 위해 사범 검거 실적입니다. 2007년, 2008년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2009년에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중에서 찬양고무 선전선동에서 약 3배 정도
많으면 4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입니다. 2009년에 또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2009년 6월에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 원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이죠. 2009년 2월에. 그래서 2009년에 이러한 통계가 보여집니다. 사이버 보안 활동의 실적도 보면은 친북 사이트의 발견이라든가 트위터 등 계정 차단, 불법 문건 삭제, 불법 카페 등 폐쇄 등을 보면 역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2009년으로 나타납니다. 2009년에서 보시면은 불법 문건 삭제라는 항목을 보시면은 2008년까지는 약 1000건 정도를 기록하다가 2009년에 10,000건으로 늘어나고 2010년이 되면 8만 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원세훈 전 원장인 것이죠. 국정원의 활동의 증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석범 변호사가 광범위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범 변호사는 광범위한 불법 사찰, 그리고 주요 정보 수집의 실패, 인권 침해적 수사,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패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국내 불법 사찰 및 정치개혁 사례로서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만은 정태근, 정두원, 박근혜, 이해찬 총리, 그다음 이강진 전 공보 수석의 사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관여 등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주요 정보 실패 사례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인 롯데호텔에 잠입하여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되어서 절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그런 사건 등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 수사 사례로는 왕재산 사건도 있습니다. 왕재산 사건은 일부 무죄가 났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과장 수사 또는 강압 수사의 과장 수사 또는 확대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석범 변호사가 정리한 것 이외에 또다시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은 민간인의 정보원 활용과 탈북자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선거개입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민간인 정보원들은 국정원이 사실상 하기 힘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면 굳이 민간인을 동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 민간의 통제가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국정원의 탈북자 수사입니다. 국정원은 2013년 2월 26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1호인 유모 씨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공자원으로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민변은 4월 27일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내외에서 극심하게 다투어졌습니다. 45페이지에 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가정보원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재판 결과 8월 22일 날 제2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간첩, 특수 잠입 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전부 무죄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권법 위반과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 위반은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까지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법원의 실무나 그리고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나 변호인이 최선을 다한 사정을 살펴보면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국정원이 취약한 탈북자의 처지를 이용해서 간첩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중앙정보부의 간첩 조작 사건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또 탈북자의 인권 침해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보여집니다. 다음 국정원과 국가보안법 부분입니다. 국정원을 둘러싼 이러한 현실은 국정원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 제도적, 법률적, 문화적 기반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표현되고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NLL 논쟁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영향인데 최근에 이 국가보안법의 영향은 종북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탈을 바꾸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당 정치인, 정권 반대 세력, 비판 세력,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종북 좌파라는 이미지를 들세워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종북 세력, 야당 정치인, 정권 비판 세력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이 모두가 국가의 적이고 정권의 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서 공안 개념을 극대화하고 공안 통치를 확장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이미 이전에 존재했던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조항의 활용이 새로운 지장일 뿐이기 때문에 지장만 새로운 것이지 실제 내용은 새로운 것들이 없다 보여집니다. NLL 논쟁과 안보 정치의 문제입니다. NLL 논쟁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고 쟁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쟁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가 발언 내용을 확인부터 사초 실종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NLL 논쟁을 볼 때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로는 안보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켜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8페이지 위쪽입니다만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희석화되었다는 점. 세 번째로는 국정원과 국방부 영향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남대준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발상은 사실상 국정원이 모든 법률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을 확인해주는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최고인이 이를 확인해 준 것이죠. 네 번째로는 NLL 위상인데 확고부동하게 된 점도 지적할 것 같습니다. NLL을 성역화함으로써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포함한 남북한 평화구상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졌고 이런 것은 결국 남북관계가 안보 강조만으로 일방적으로 흐를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평화통일 조항을 두고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더욱더 창조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상의 사실을 살펴보면 NLL 논쟁으로 남은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안보의 강조 그리고 그 안보의 강조를 통한 국정원의 국정원의 위상을 다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국정원의 개혁을 모색하는 부분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조금 평가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원을 처음으로 개혁하겠다고 표방하고 실제로 국정원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인권 변호사 출신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영구 원장님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도로 중앙정보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정부는 탈정치, 탈권력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인 거죠.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독대 폐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독대 폐지가 바로 탈정치, 탈권력화, 권력의 사유화를 막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대 폐지에 그치지 않고 정치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법대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을 저는 법대로 원칙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법대로 원칙은 국정원의
국정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정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규제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법대로 원칙은 국정원의 존립 근거이자 법률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안보 가치를 헌법의 목표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그리고 헌법의 중요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원칙인 것이죠.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헌법으로 기능해온 국가보안법이 헌법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초법적인 존재였던 국정원이 정치개혁과 집권당력을 금지하는 국가정보보안법에 의하여 규제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대로 원칙이 제도개혁으로까지는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국정원이 법대로 원칙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혁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장에 국정원의 정치개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문제를 개혁으로 끌고 나갈 만한 그런 휘발성 있는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법적 제도적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원 과거사 정리가 늦게 이루어진 점 역시 국정원의 제도 개혁이 안 된 점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여정부가 소수파 정권이었고 국가보안법 개폐 실패한 이후에 사실상 국정원 제도적으로 개혁할 동력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의 개혁이 법대로 원칙만으로 제대로 될 수 없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국정원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따른 반사적인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대로 원칙과 제도개혁을 비교할 때 제도개혁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역시 참여정부의 중요한 성과입니다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혁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참여정부의 중요한 개혁 원칙 중에 하나는 자유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개혁은 전체 행정개혁 추진 원칙으로 성격이 되어서 국정원 개혁의 원칙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참여하고, 개혁 방식도 집권적 하향식 개혁이 아니라 분권적 상향적 개혁, 그다음에 주입식 개혁이 아니라 자기 학습적 개혁 방식을 이제 지향한 것이 그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원칙이 국정원 개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즉 관료개혁의 기능주의적 원칙이나 신공공관리론으로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국정원이 정치 권력을 만드는 공권력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 그다음 항상적인 초과 권력 상태, 초법률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자율적인 개혁을 해볼 만한 내부적 영역이나 자체 역사가 없었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이거는 자유개혁을 할 수 있을 만한 경험적인 또는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원 개혁의 네 가지 층위 또는 네 가지 단계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법대로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어야 됩니다. 즉 법대로 원칙은 지금까지 참여정부 개혁의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탈정치, 탈권력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초과 권력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법도 관료적 전제보다는 낫다라는 일반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법대로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최소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유민주주의 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가치와 이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국정원이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안보 가치를 이렇게 재조정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나 조국의 평화 통일 가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도개혁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중앙정보부 설립 당시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내용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최근 현대 관료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료의 확장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주적 통제는 필요한 것이죠. 국정원 제도개혁 과제로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민변에서 제안한 내용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로 개정해서 국내 정보는 남북 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 정보로 한정하게 하고, 둘째로는 국정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사 권한을 분리 이관하고, 셋째로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넷째 정보의 기획 조정 권한을 이관하고, 다섯 번째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국회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도개혁만으로도 사실은 국정원의 계획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것은 국정원 스스로가 관료 집단으로서의 자기 그 조직 이기주의, 관료 이기주의를 속상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부처 간의 협조이고, 집권 정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관료제를 통제하는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전두환입니다. 지금 최근에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관료제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에 관련해 해방 이후 이런 공권력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의 영역을 대신하면서 국가 통치의 한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경제 발전의 한 축은 경제 관료가, 국가 통치의 한 축은 공권력 관료가 추진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검찰, 경찰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료의 성장, 한국의 역사는 사회 통제로 인한 정치와 시민사회의 축소, 시민사회와 관료 사이의 조직적 분열, 그리고 군부와 독재 정권의 반정치 선전에 의한 광범위한 반정치 정서의 형성이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안보를 매개로 하는 정치를 대신하는 공권력 관료가 생겨났고, 이 공권력 관료가 정치 권력과 함께 또는 정치 권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한국을 통치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변화 개혁의 큰 틀을 국정원의 개혁과 함께 개혁 과정에서 원칙으로 좀 삼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윤리개혁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윤리개혁은 윤리라고 하면은 원래 항상 맨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긴장감과 박진감이 떨어지는데, 이번 사태를 볼 때 이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이 공무원 관료들이 민주적 정체성을,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보여집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인권을 인정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도 광범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그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정당 활동 및 정당 가입의 자유, 신체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분제 사회가 아닌 이상 공무원들도 여러 층위에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고,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이런 한국을 넘어선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평화, 인권 공동체를 구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개혁에 그치지 않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으로까지 확대돼야 되는데, 최근에 검찰개혁의 핵심 주제는 상설특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설특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활성화할 것을 기대를 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카르텔, 복합체인 정치 권력과 관료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의 그 카르텔, 복합체 문제가 복합체 문제 좀 얘기가 돼서 이들 각 기관들의 개혁뿐만 아니라 이 각 권력 기관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결국에는 근원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확대돼야 되고, 민주주의 확대는 정치의 정상화가 되어야만 되는데, 정치의 정상화는 의회 내부의 정치의 활성화와 의회 바깥의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상승 작용을 벌여야만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부 마지막 발표 박창기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 나옵니다. 저는 주식회사 에카스의 대표인 박창기입니다. 제가 스크린을 보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제목을 블랙 오션과 이권 공화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새 시대를 이끌 국정 파라다임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이유는 아마 제가 작년에 썼던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의 내용이 공감을 얻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현 CJ 그룹 회장 구속 사건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혐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횡령, 조세 포탈, 뇌물, 비자금 엄청나게 많죠. 그 외에도 해외 비자금, 차명계좌, 외화도피, 살인교사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저는 1920년대 시카고에서 활약했던 마피아인 알카포네가 생각났습니다. 알카포네를 만든 것은 바로 술을 금지한 겁니다. 술을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자 마피아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됐죠. 우리나라 CJ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설탕을 수입하는 걸 금지한 사건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탕 담합 사건을 좀 살펴보면 2007년도에 CJ 자진신고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91년부터 15년간 매출 15조 원, 추정된 부당이득이 약 3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설탕에서는 딱 3개가 있고요. 이 3개, 제1지당, 삼양사, 대한지당이 42%, 32.4%, 19.5%로 과거 30년간 단 0.1%의 그 점유율도 변화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격만 보더라도 국제시장 가격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굉장히 고정된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담합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1년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약 한 1,000원 좀 넘게 해서 고정됩니다. 이것도 역시 담합의 증거죠. 지금도 담합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설탕이라는 것은 원당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원당 가격이 지금 이렇게 482원인데 가공비가 좀 들어가면 설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내 가격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관세 차이 때문에 외국에 설탕이 수입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마진이 생기게 되죠. 그걸 위해서 담합 비용을 좀 써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해외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게 아니나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런 것이 장기간 유지되는 이유는 설탕 관세율이 아직도 30%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 FTA, 유럽 FTA가 결성되는데도 아직도 설탕 관세율이 30%라서 외국에서 설탕이 들어올 때 30%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제가 모델로 좀 그려봤는데요. 설탕 3사가 2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을 때 약간 담합 이익을 쓰게 됩니다. 그 담합 이익을 누군가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직원들, 로비 받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향락업체들의 그런 로비 자금을 쓸 수 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약 한 2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GDP가 감소해서 총 2,500억 원의 손실이 보게 되는데요. 이 2,500억 원의 손실을 전 국민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5천 원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어떤 모임이 생기기 어렵죠. 조직화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시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무시라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반면 이 세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오너들과 이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이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현상이 무려 50년, 60년 동안 고착돼 갖고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CJ 그룹은 설탕뿐만 아니라 밀가루, 고추장, 빨래, 비누, 만두, 간염 백신에서도 담합을 해서 적발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담합하다가 이제 적발된 거죠. 그 외에도 핵산조미료 라이신은 해외에서도 적발돼서 큰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음악과 케이블 방송에서도 담합 의혹을 받고 있죠. 근데 제1야당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와 경유를 파는 그 정유회사 4개 회사가 비슷한 그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담합을 확인할 때 보면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제 가격은 매우 싼데, 그래서 수출 가격은 쌉니다. 근데 국내 가격은 비싸요. 그리고 수입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관세가 높습니다. 설탕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죠. 여기 보면 국내 가격 차이가 약 10% 나는데요. 이런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규모가 설탕보다 한 3, 40배 큽니다. 석유는. 그리고 또 그 외에 여기 보면은 생명보험, 자동차 이런 데서도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2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피해자가 4,500만 국민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를 추정해 봤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년 평균 56조 매출액에 약 부당 피해액이 8조 원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담합은 약 15%만 적발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약 373조 원의 그 매출액에 55조 원의 부당 이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55조 원을 소수의 어떤 담합하는 재벌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국민들이 매년 손해를 본다는 거죠. 5천만 국민의 1인당 110만 원씩 손해보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면 GDP가 감소하는데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소비가 감소하고, 그럼 생산도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세금이 감소하고, 복지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겠죠. 또 하나 이유는 빈부격차입니다. 1년에 55조씩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소수한테 이전되면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를 위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서 뇌물, 청탁, 접대, 불신, 풍조 같은 것이 생기면 경제가 후퇴합니다. 그래서 연간 약 11조 원, GDP의 1%가 감소하고 매년 일자리가 20만 개 정도 감소한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야 됩니다. 정부의 관련 부처들, 위원회들, 그다음에 경찰, 사법당국, 언론당국, 그다음에 정치인들, 회계법인 이런 데도 다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향응을 베풀고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고 룸사롱을 가고 뇌물을 줍니다. 이게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언론에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이권을 이용한 그 경제 분야를 하나 블랙오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희천 교수와 모버르니 교수가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경쟁이 적은 시장이라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레드오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이 많아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죠. 저는 블랙오션이라고 이권과 담합을 이용한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블랙오션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블랙오션을 이권경제, 레드오션을 경쟁경제, 블루오션을 혁신경제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우리나라 경제를 4개 카테고리를 나눠본 건데요. 그 외에 공공경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국가경제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보니까 우리가 국가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옵니다. 설명드렸듯이 이권경제는 GDP를 감소시키니까 이권경제를 줄이면 GDP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경제는 GDP를 증가시킵니다. 경쟁경제와 공공경제는 GDP를 유지하긴 하지만 크게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권과 관련된 것은 담합뿐만 아니라 허가, 그다음에 부동산 협상을 통해서도 이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권력이나 혁신을 통한 그 렌트도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경제를 가지고 국민 계정과 산업 연관표를 분석해서 4가지 경제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쟁 경제의 약 61%가 종사하고요. 혁신경제 12%, 이권경제 7%, 공공경제의 19%의 근로자들이 종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높이는 1인당 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은 1인당 임금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권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혁신경제, 그다음에 공공경제까지 제법 많은데 이 레드오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부가가치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이 이권경제에서 생기는 엄청난 이 자본잉여, 이게 211조로 가장 크죠. 그 중에서 55조가 제가 아까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권에 의한 그 자본잉여를 빼서 혁신경제에 투입을 해서 혁신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을 늘리고 경쟁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숫자를 줄여서 과잉경쟁을 줄임으로써 우리 국가를 훨씬 더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권 추구 사회다, 대한민국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이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상위 10층 10%의 소득 비중을 보면 1995년도에는 29%에다가 지금 몇 년 전에 44%까지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급격하게 소득 격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만 하더라도 0.1%의 사람이 약 3억 원, 그다음에 1%가 1억 원, 20%가 5천만 원 정도였는데 2010년도에 이 하층 계층들은 수익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이쪽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소득이 늘어나서 상위 10%의 소득이 44%로 늘어나고 90%의 돈을 가지고 56%의 돈을 가지고 90%의 사람들이 사는 엄청난 빈부격차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95년만 하더라도 스웨덴과 비슷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미국과 비슷한 구조의 어떤 그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됐죠. 이게 바로 이권 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한국 경제를 특징 짓는 모델로 재벌 봉건 체제라는 단어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들인 전산, 건설, 물류, 광고, 유통, 심지어는 급식까지 여기 보면 빨간색 계통은 다 삼성 계열이고요. 까만색은 현대 계열이고 LG 계열, SK 계열, 하나 계열 이런 식으로 이 주요 산업들을 각 재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면서 자기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거 심지어는 병원과 보험까지도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봉건적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성이, 삼성이라는 성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0.1%, 1%, 9%가 살고 밖에서 이제 서민들이 사는데요. 이 삼성의 궁전 안에 병원, 전산, 증권, 유통, 무역, 건설, 보험, 카드, 물류, 호텔, 보안, 급식까지 다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의 대장간 이런 것들이 길드가 안에 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이상한 체제죠. 봉건적인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봉건의 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 현대, 현대중공업, 하나, 롯데뿐만 아니라 대학, 모피아, 만주당, 민주당, 교회들 다 이런 봉건의 성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다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 성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법 잘 살지만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바로 이 성체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봉건사회로 퇴보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재벌 문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재벌에 대한 해법으로 저는 이권경제, 그러니까 재벌이 지금 수행하는 이권경제를 줄이고 이제는 이권경제라는 이런 거죠. 현대의 예를 들면 글로비스 같은 거라든가 SK, CNC, 삼성의 삼성생명 같은 거는 오너가 자기 지분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룹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에 별로 도움 안 되고 수출에 해당 관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권 경제를 이제 줄여라. 그 대신 국가가 혁신 경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재벌 개혁 방향을 제시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권의 카르텔, 이권 집단의 누적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해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역시 알 카포네를 문제를 해결한 것은 술 판매를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설탕 수입을 허용하면
이재현 회장이 저질렀던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을 상당히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경제, 시장 원리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카포네를 체포해갖고 감옥에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술 판매를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관료 때문에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오는 김용만법이라고 있죠. 공무원들이 100만 원 이상 대접을 받으면 대가를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법들은 다 선진국에서는 시장 질서, 자본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런 이권 집단의 누적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CJ 사건의 그 변호인단과 수사팀을 보면 여기 보면은 윤대진 검사하고 조영건 검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변호인단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김현장하고 지금 광장 출신인데 얼마 전에 검찰총장 후보로서 사퇴한 사람들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가까이 지내던 선후배 사이인데 이 검사들이 과연 이 변호사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변호사들은 지금 전관으로서 최근에 퇴임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수임료, 몇백억의 수임료를 받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이라는 거죠. 삐근한 예로 2011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설탕 담합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면요. 결국 그 엄청난 사건에서 CJ 진리당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삼양사 대한제당은 벌금 1억 원만 받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리니언시 제도와 공정위의 전속고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법 논리는 맞습니다만은 사법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조직이냐. 그걸 의심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법 말고 시장으로 아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경우에 관세를 철폐해서 국제 설탕 가격과 국내 설탕 가격을 일치시키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죠.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설탕 선물 시장을 오래전에 개설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에서 사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국제시장 가격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담합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일물일가의 법칙을 관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이권의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전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는데 왜 그럴까요?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임금 높고 복리 높고 이권이 있으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무지막이 몰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 일물일가,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해결돼야만 우리나라 노동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도 저는 비슷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왜 이렇게 반시장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될까? 왜 관료들은 반시장 정책들을 좋아할까? 그거를 오래전에 그 노벨상을 받은 스티글러 교수가 입증을 했습니다. 원래 관료들이란 그 이익 집단에 포획돼서 그런 규제를 만드는 집단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노무현 정부가 잘 몰랐다는 얘기를 전해. 그래서 그 관료들한테 너무 의존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보수를 자처하는 시장주의 세력인데 왜 이런 반시장적인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할까? 그들은 친시장 세력이 아닙니다. 반시장적인 이권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민주당은 어떨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 강령을 들여보다 봤습니다. 경쟁지상주의와 개방만능주의 때문에 대재앙이 왔다. 이게 이번에 5월 달에 개정된 강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화와 시장 만능주의가 문제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걸 보면 시장, 개방, 경쟁 이게 나쁘다는 뉘앙스를 줘요. 대원구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도대체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시장 경제를 싫어하고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싫어하고 민주당도 싫어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장 경제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저는 그 진보 민주 진영에서 이 시장 원리를 잘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시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죠. 저는 이 친시장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의 일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한 반 정도는 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권, 제가 뭐 책에 나온 내용을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이권 경제에서 법과 시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다음에 혁신 경제에서 봉건적 이권을 타파하고 히든 챔피언을 수출 전략을 쓸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경쟁 경제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공공경제에서는 직접 민주제적인 방식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복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소위 이권경제를 싫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혁신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개방된 시장 경제를 원하셨습니다. 한미 FTA를 그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권 경제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어떤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회주의를 경멸하고 도덕적이면서 공유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남한테 제공할 가치를 창조한 사람이 대접받고 부자가 되는 사회만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발표자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지금 원래 이제 토론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지금 뒤에 또 시간 2부 토론이 있기 때문에 많이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이 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최대 3분만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손들어 주시고 짧게 질문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되 그 질문하고 싶은 발표자를 지정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네.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민주민족 뿌리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유시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아스럽고 지난 대선 때 얘기입니다. 정말 우아스러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혜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안보 문제, 이 문제만 나오면 보수 지정에 유리한 전국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 지형을 갖고 있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하자면 LLA 문제나 또 기타 종북 문제로 해서 말하자면 65대 35대란 아주 유리한 이 상황에서 아주 반전해서 50대 50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전국이 변해갔다. 그것이 NLA 문제, 종북 문제, 여기에 귀착할 수 있었다. 김무성 대표가 그 부산에서 발언하는 것이 전국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점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응전하고 반전할 수 있는 나중에서 알았습니다만은 소위 평화선, 평화지역, 동일면적, 동일 길이 이걸로 해서 남북이 똑같이 평화지대를 만들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안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왜 그것을 응전을 안 합니까? 왜 반격을 안 합니까? 그리고 전국이 결국에는 말하자면 전국예선을 못 이루는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우아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도 하고, 네. 네. 뭐, 해주시죠, 선생님. 네. 회원 황교안입니다. 야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요,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6.4 지자체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의 문제냐? 야권 다니는 거예요. 이게 프로파간다가 안 됐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회원들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그 우리가 다시 재생하고 회원들에게 또 다른 데다 보냅니다. 그 사람이 안 돼. 오늘 안철수 의원이 온 것이 뭐냐면 탐색전이에요. 이거 내가 안철수 의원이 그 봄에 5월 달에 와니까는 사람이 많아요. 200명에. 이게 뭡니까? 이게 프로파간다가 한다는 거야. 왜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문제는 안철수가 사실은 아버지가 의사예요. 불조합니다. 내가 그 이메일 보내게 이랬어요. 와, 바카스 타령 먹으래 우리는 그거 좋은 데는 카페 아들이에요. 브라자 유학 갔다 왔어요. 그래도 43분 장기사기들 쫓겨서 연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석장군을 갖다 다시 왔지만 왜 그런 정신을 발휘 못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철수를 갖다가 이렇게 뭐 우리가 다니려고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철수 환상을 말했겠더라. 내가 어떻게 저 포럼을 갔어요. 김대중 교수가 거기서도 교수들이 그렇게 지지해주는데 안철수 환상이라는 게 그걸 갖다 어떻게 못 깨뜨리는 게 선생님들 그걸 깨뜨려야 이번에 10월 달에 패배를 시켜야 다시 안철수가 길이 옵니다. 불가능한 줄 알고. 예, 어떤 말씀인지 그걸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냐? 그 여러 교수님들이 그 머리를 좀 짜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지원자면 내가 교수도 아는 사람 지인데 그 뭡니까? 우리 백락전 씨 그냥 보이던 교수들이 다 지원 사람인데 죽고 나왔어요. 안철수는 본인이 잘했습니다.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토론자분들에게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네, 손 드신 분. 예, 정혜구 교수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 비슷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뒤틀려 있다. 이런 인식으로 기울어졌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제가 평평한 운동장이 있었다. 한때는 그랬다. 이런 전제를 두고서 기울어졌다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식으로 인해서 어떤 어느 시기를 이를테면 요즘 시기처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상황이 망가지는 그런 실패를 말미암게 되는 게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민주화를 다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식의 시각으로 보이는데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였고 완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민주화는 계속 우리가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마치 한때는 그게 다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뺏겨버렸다, 잃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떳떳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 싶어하는
언론계 기자분들, 사설 쓰는 분들이나 인식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나. 오늘 패널에 나오신 분들께서도 제가 한번 드려보는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서 논의를 좀 전개시켜 나가서 이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영역을 넓히고 전선을 좁혀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딜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지금 뭐 질문이 사실 정 교수님에 집중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정 교수님 일단 먼저 답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건 좀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래서 45년에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가 우리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서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70년대 초까지 어떤 상태가 이루어졌냐면 복지국가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이루어진 시기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분단되고 전쟁되고 방공체제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서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발이 굉장히 기울어진 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기울기를 이제 제대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저는 민주화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 역사를 좀 알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가 뭐 역설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가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힘든 만큼 그것을 구조적으로 바꿔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 발전을 했었는데 서구에서는 중도 좌파하고 중도 우파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인데 서로 이제 그 기울어지지가 않았어요. 공정한 어떤 조건에서 이제 저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때 햇볕 정책 때 이 기울기가 조금 이게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많이 수평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민생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절반밖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한국이 지금 기본적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다시 세우는 문제와 절차적 정책 민주화의 문제와 사회 경제적 민주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제대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10월 달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골치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쪽 민주 진보 진영은 분열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속에서 뭐 제대로 다 힘을 합해도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분열되어 있는 속에서 지금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분열돼서 후보를 내면 뭐 이길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이 우리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할 때 저는 우리 과거 민주화 역사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 같은 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게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위기에 처할지 모르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저쪽에서 NLL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쪽에서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NLL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11월 달에 그게 잦아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대선 직전에 국정원 이제 그
댓글 사건 등장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10월 달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이 문제가 얼마 정도 갈지 이제 짐작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며칠 안 남겨놓고 그 등장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촉박함 이런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은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강경파 그 다음에 국정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흐름으로 볼 때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속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진보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런 속에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촛불 시위를 이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 교수님하고 박 대표님 지금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고 특히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질문 이 주제와 이번 민주주의와 재민주화를 위한 모색에서 약간 다른 측면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실 게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사회 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부 토론 이후에 종합 토론 질문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김 교수님과 박 대표님에 대한 질문을 그때 해주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부 진행하실 그 조희연 교수님하고 발표자분들 빨리 올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